얘 학교 다닐 때는 막 시를 보고 우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울컥해. 시 보면서 막 이런단 말이야. 약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 말은 테토남이긴 하지만 저는 애견남인가 봐요. 맞죠? 음. 자, 나희덕의 매미 보겠습니다. 자, 나희덕의 매미 어디다가 정리를 하면 좋을까 얘들아. 요 두 작품 모두 다 정리를 할 건데 여기다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이태준의 수목은 정리 안 하고, 자, 문제풀이 하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죠. 문제풀이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18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가 뭐예요? 의심하는 태도야. 맞지? 현실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냐면, 맞지? 자, 일단은 부정적인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야 돼.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 바람,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뭐 추운 날씨, 이런 것들이 있겠지. 우리가 시를 보면서, 우리가 시를 감상을 하면서 시에서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 이 시뿐만 아니라 보통 이러한 식의 표현들은 부정적인 현실, 시련과 고난을 의미해 라고 때려박았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이 앞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변화 지점에 관련된 진술이 없죠. 그럼 최종적인 태도로 봐야 돼. 최종적인 태도. 최종적인 태도로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막 회의와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맞지? 이 작품은 성찰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자,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인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맞죠? 매화가 필 때까지는 하면서 개인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인간 자체가 부정적이고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다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체적인 대상은 자연물인 나무입니다. 맞죠? 나는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온 집에 전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라는 자연물을 보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속성에 주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찬적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선 초점화되고 있는 대상이 자연물이야. 맞지? 자연물인데 여기선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가와 다는 모두 자연물. 그렇지. 초점화되고 있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 가에서는 매미, 자연물이죠. 맞나요?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답은 4번입니다. 맞죠? 어떻게 작품을 보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작품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가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무상감을 드러낸다. 자, 지금 진술이 좀 다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의 A에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본문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게요. 자, 1번 A에서는 매미가 죽는 순간까지 우는 이유에 대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호기심을 유발하려면, 맞지? 정보가 어때? 부족해야 돼. 정보가 부족해야 된다고. 정보가 부족하려면 어때? 단정적 진술이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 땅에 올라온 매미 한 마리가 오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소리뿐만 아니다. 왜? 라는 질문을 당연하게 던져볼 수가 있겠죠. 독자 입장에서. 맞아? 왜라는 정보를 제기하려면 어때? 정보가 부족해야 된다. 그래야지 호기심이 유발이 된다. 다 설명해 놓으면 어때? 호기심이 유발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 정보는 다 주면 안 돼. 그래서 줄 듯 말 듯. 이렇게.
자, 2번. B에서는 매미가 나무 등걸에 오르는 모습을 인간의 행동에 비유하여 독자에게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 자, 비유가 쓰였다라는 거야. 한번 볼까? 여기서 비유가 쓰인 것들은 벗겨진 허물들을 습작기의 원고라는 표현으로 비유했어요. 맞죠? 무슨 법이야? 은유법이죠. 은유법. 벗겨진 허물들은 습작기의 원고다라는 식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럼 벗겨진 허물은 맞지? 벗겨진 허물은 매미와 관련된 것이고 습작기의 원고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음지에서 올라온 글은 뭐예요? 매미죠.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이라는 보조관념이 쓰였어. 맞지? 아기처럼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기를 나무 등걸을 오르는 매미의 속성으로 빗대어 표현해주고 있어. 맞지? 인간의 모습과 매미와의 어떤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맞아? 그 유사성은 이따가 정리할 때 보도록 하고, 여튼지 간에 매미가 나무 등걸에 오르는 모습을 인간의 행동으로 비유하여 독자에게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은 그러면 적절할까요? 비유법을 쓴 이유가 뭐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맞지? 드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친숙감을 느끼게 한다.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죠. C에서는 나무를 오르며 발견했을 법한 것과 나무를 오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매미에게 던지고 있다. 매미야, 너 왜 나무를 오르고 있니? 나무를 오르고 있니? 의문형 진술이 나오고는 있어. 의문형 진술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은 매미를 청자로 한 질문이 아니라, 맞죠? 스스로 던진 의구심에 대한 내용이겠죠. 맞아요. 매미를 청자로 설정한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은 3번. 자, D에서는 매미가 나무에 오른 이유에 대한 C의 예상과 별 다른 이유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자, 매미는 맥총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때 날아온 저녁. 그렇지. 어찌됐건 간에 매미가 나무 등걸을 올라서 목청을 높여서 맴하고 오니까 다른 매미들이 모여. 그래서 암매미 떼가 날아와. 그래서 사랑을 하고 새로운 애벌레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해서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매미가 죽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래. 뭔가 깨달음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C의 예상. 왜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해서 그는 나무 등걸을 오르게 된 것일까? 이거는 화자의 예상인 거죠. 그것과는 달리 어때? 아, 이 떨어져 죽는 날에 부드러운 목청을 얻기 위해서 이 나무 등걸을 오르는 거구나 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뒤에서는 새로운 애벌레들을 통해서 매미가 우는 이유 요거죠. 맞지?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기 위해서 나무 등걸에 올라서 울음을 운다라는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잖아. 그래서 A에서 밝힌 호기심에 대한 답이 여기서 제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문제를 이용을 했어요. 맞죠? 이 문제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실 답이 나오는 과정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나머지 선지들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뭐예요? 그 작품에 대한 100%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정 발문 문제는 반드시 어때? 다 끝까지 털어봐야 돼. 그러면서 답이 중간에 나오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문학에서 문학 실력이 빨리 오르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버려야 돼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할수록 실력은 늘어가지 않아. 맞지? 여기서 제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야.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보자. 20번 A와 D에 대한 설명. 자, A와 D 모두 다른 대상에게 슬픔을 주고 있다. A와 D 모두. 자, A는 뭐였지? 자, A는 나무, B는 모란, 맞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A와 B는 모두 다른 대상에게 슬픔을 주고 있다. B는 모란의 화자에게, 맞죠? 슬픔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무가 화자에게 슬픔을 주고 있다. 화자는 슬픔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애초에 작품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 A와 C는 모두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기적인 세태라는 것은 현실 인식이 등장해야 된다는 건데, 간은 현실 인식이 등장한다기보다는
매미가 나무 등거를 오르는 이유와 그것을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가지고 매미의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인간 세상에 대한 이치 원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C는요, 선생님. C 감나무. 감나무 이기적인 세태. 감나무 이기적인 세태 볼 수 있을까요? 자, 좀 애매하긴 하죠. 맞죠? 좀 애매하긴 해요. 이건 세모하고 넘어갑시다. 자, 3번. B와 C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다. B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왜?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 맞지? 화자는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기고 뭐 이렇게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화자나 글쓴이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서가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근데 C는 화자나 글쓴이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봤을 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 긍정적인 가치에만 주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B와 D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누리고 싶은 긍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B. 그렇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은 여기서 양가적인 정서로 해석이 되는데 B라는 작품이 좀 어려워요. B라는 작품은 모란은 화자에게 있어서 보람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해요. 맞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감정을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애증이라고도 하죠. 맞나요? 그 감정을 모두 유발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따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은.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 밑에서 살고 싶다. 큰 나무 밑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누구의 감정? 그렇지. 글쓴이의 감정이죠. 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긍정 발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골라졌으면 나머지 것들은 소거하고 그냥 판단만 하고 이것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맞죠? 틀린 진술이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부정발문,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하고 넘기는 거야.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맞지? 맞다고 가정을 하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는 거야. 맞지? 나의 봄에서는 객관적인 봄이 아닌 객관적인 계절로서가 아닌 모란이 피어질 때까지라는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봄이라는 것이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봄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맞아요? 만물의 생동, 뭐 생명력, 뭐 이러한 식의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글쓴이에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야? 독특한 개성이 등장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야. 선지를. 알겠어? 1번부터 이거를 틀리다고 판단을 하는 순간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은 맞다고 다 가정을 하는 거야. 시구에 대한 그 이해 해석 문제에 대한 부정 발문은. 알겠어? 하나만 틀린 거야. 알겠어?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2번. 비로소 봄을 여인 그 서름이라는 것에서는, 자, 비로소 이건 작품을 봐야지.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의 장길태요. 여기에서는 모란이 떨어진 순간부터 봄을 여인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과, 자, 5월 어느 날에 기다리는 태도가 등장을 한다. 이것도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맞지? 실제 정보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그렇지. 비로소 봄을 연긴 서름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이란 진술과 연결이 되니까. 맞지? 그런 순간부터 봄을 여인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5월 어느 날에 기다리는 태도. 자, 5월 어느 날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이 날은 뭐야?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재 모란의 자취도 살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숙히 무너지지. 뭐야? 연결해 보려고 했더니 이 5월 어느 날이 기다린 날로서 정보가 나오고 있어?
아니지. 여기서도 어때? 그 5월 어느 날에 대한 진술도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이라는 정보로 범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화자가 기다리는 날로 범주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죠? 라고 답을 2번으로 고르고 나머지 선지를 넘어가느냐? 아니야. 이거는 20번 문제랑은 달라. 나머지 3, 4, 5번 어때?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거야. 배경지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라는 것은 모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황. 그렇지. 그 상황에서 유발된 화자의 서운함은 서운하다라는 말은 맞지? 유발된 화자의 서운함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판단하는데 한 5초면 되겠죠. 4번 그뿐은 모란이 적기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화자의 허망함을 강조한다.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아, 이거를 허망함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알겠어? 맞지? 받아들이는 거야. 나머지 선택지들은 이거 허망함. 그래서 허망함 이렇게 적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5번 360날은 모란이 지고 나서 다시 피기까지의 기간이구나. 일까가 아니라 이구나야. 답이 나왔으니까. 화자가 나의 봄을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 아, 이거는 어때? 이거는 화자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 23번은 패스하고요. 22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 주는 감동은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통해 제시되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역설을 통해서 깨우는 새로운 인식에서 지금 역설법을 가하고 나를 인식하는 맞죠? 가하고 나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표현상의 특징으로 바꾸나. 시인이란 존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시인이란 존재를 무엇에 빗대 표현하면서 그렇지. 여기선 매미로 표현하겠죠. 매미 울음이 지닌 의미와 그 의미에 담긴 역설. 그 매미 울음에 뭐가 담겨 있다? 역설이 담겨 있대. 자, 새 감동과 새로운 인식을 선사한다. 맞지? 이것을 통해서 감동,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 오케이. 자, 나보겠습니다. 모란과 연관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반복 변주하면서 자, 모란에 감정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우리가 21번 문제에서 어때? 가져올 수가 있었어. 뭐 서운함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감정이 있었죠. 맞아요? 자, 그리고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에 담겨 있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그렇지. 모란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여러 감정이 있는데 이건 21번 문제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자연의 섭리에 담겨있는 의미가 역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대. 요거 좀 파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만 나와 있지 어떠한 역설적 의미가 있는지는 너희들이 어때? 선지를 보면서 판단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매미가 음지에서 6해의 긴 침묵을 버티는 것이 목청을 위해서 얻기 위였다는 것은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군. 그렇지? 기본적으로 6해의 긴 침묵은 맞죠? 음지, 6해의 긴 침묵, 매미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 시련, 인내 뭐 이러한 식의 이미지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죠. 그것을 버티는 것은 목청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 이 작품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이다. 그렇지. 목청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인내하고 견딘다. 이런 것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이 아니라 역설적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2번 가는 시인, 습작기의 원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매미 울음이 자연물로서의 울음이 아닌 시인이 시를 쓰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 이거는 앞선 문제에서 맞죠? 이 매미 등걸의 매미와 그 매미의 모습을 그 사람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빗대 표현했다라는 진술에서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물로서의 울음이 아닌 시인이 쓰는 것과 그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진술도 이거는 확보를 해볼 수가 있었어. 맞지? 자, 그리고 이 진술에 대한 보기의 해석은 이 부분으로 근거를 딸 수가 있었고 3번 안매미 때와 사랑, 애벌레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오는 울음이 새로운 생명을 불러오는 것임을. 새로운 생명은 애벌레로 그 범주화시킬 수 있고 맞지? 자, 그리고 그것을 불러오는 것임을 드러내며 그 의미에 담겨있는 역설적 의미를 보여주는군. 그렇지. 자, 새로운 죽음을 통해서 맞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예술적 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러한 식의 의미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선지만 보고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4번. 나는 서러움에 잠기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재형으로, 보람 서운케 무너지거나 섭섭해 오는 것은 미래형으로 진술하며, 자, 모란과 연관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변주하고 있고. 자, 4번 선택지 별표 3개. 자, 요 진술. 자,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새로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단순히 정서 및 태도만 보는 게 아니라 시제와 관련된 진술로 바꿔서 변주해서 표현한 것은 이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요거 답은 4번인데 왜 4번인지 시 분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람 서운케 무너지거나 섭섭해 우는 것들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건 시제, 이거 시제 파악하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선지가 그 출제된 발상 자체가 나는 되게 재밌다라는 거야. 맞지? 이렇게 수능 완성에서는 그 해년도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 나오는 첫 유형, 맞죠? 새로운 유형들을 수능 완성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요 선지 주목하겠습니다. 자, 찬란한 슬픔의 봄. 표현 자체가 역설이죠. 맞죠?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담아낸과 동시에 모란이 필 때의 기쁨과 질 때의 슬픔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아, 찬란한 것은, 찬란하다라는 정서는 모란이 필 때의 기쁨에 대응되는 거고, 슬픔은 모란이 질 때 느끼는 정서와 대응이 되니까 역설적 표현으로서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작품 모두 다 중요하고요. 두 개의 작품 모두 다 S급입니다. 두 개의 작품 모두 S급이야. 자, 구평 및 수능 다 출제될 수가 있어. 두 개의 작품 모두. 알겠죠?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매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하여 나무에 떨어져 죽는 날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일단은 화자 대상 정서 태도부터 볼까요? 화자는 관찰자입니다. 자, 대상은 뭐예요? 매미예요, 매미. 자, 매미를 통해서 자, 시인의 삶을 유추해주고 있죠. 맞지? 자, 매미라는 자연물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맞죠? 이 시인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어. 맞지? 자, 정서 및 태도, 성찰 및 깨달음이야. 깨달음. 전형적인 패턴이야.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특강에서 보통 이렇게 자연물의 시적 대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시적 화자가 관찰자적 시선으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자연물로부터 어떠한 성찰 및 깨달음을 얻는 그런 패턴이 많았거든. 이 작품도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깨달음이냐? 요것이 바로 주제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시어 시구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단순히 시구 및 해석, 맞죠? 표현상의 특징은 다른 색깔 쓰도록 할게요. 그리하여 나무가 떨어져 죽는 날까지. 여기서 죽음을, 이 죽음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는 시적 대상의 자세에 주목을 하고 있죠. 맞나요?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자, 그리고 흙 속의 날개가 입이 부서져. 입이 부서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해진 고통? 그렇지. 대상에게 가해진 고통이야. 시적 대상이 매미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을 말해. 맞지?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시적 대상인 매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고 있어. 맞아? 자, 그래서 매미가 나무에 오르기 전까지 고통을 겪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의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뿐만이 아니래. 자, 여기서는 대상의 울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깨달음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 문제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화자는 깨달음을 얻었어. 이미 깨달음을 얻고 성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야. 야, 매미가 왜 이렇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렇게 울음을 울려고 하려고 하는 줄 알아? 그것은 단지 짧고 단단한 목숨뿐만은 아니거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게 뭐냐면 하면서 쭉 이어지는 거죠. 맞죠?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나무 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 자, 여기서 시인 밑줄 쳐주시고 각주 1번 해주세요. 시인. 자, 시인은 자,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침묵하며 어둠 속에 침묵하며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봐봐. 매미가 한 줄기 울음을 내뱉기 위해서 맞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나무 등거리에 올라 울음을 우는 것처럼 시인 또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어둠 속에서 침묵하면서 작품을 창작하는 그 고통의 순간을 감내한다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매미의 삶과 시인의 삶이 무엇이 있다는 거야? 유사성이 있다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졸지 마시고 펜 드시고, 오케이? 펜 드시고.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잠은 이따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알겠어? 자,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자, 벗겨진 허물들은 습작기의 원고, 즉 매미와 시인에서의 삶이 자, 동치관계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관념이죠. 자,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남은 젖을 빨다 지친 아기라는 것은 맞지? 창작의 고통을 말해. 매미가 울음을 울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이러한 그 고통들은 맞지? 자, 인간, 시인으로 따지면 창작의 고통을 겪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지? 마침내 나무 등걸을 타고 오른다. 매미가 결국에 이 고통을 감내하고 나무 등걸에 오르게 되는 것은 그 무엇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술 작품의 완성과 대응되는 거야. 시인으로 따졌을 때 시인이 시라는 맞죠?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과 매미가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나무 등걸에 오르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야. 자, 그때 매미는 거칠은 나무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에서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죠. 거칠은 나무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한다. 이게 역설적 인식이야. 이 부분이 역설적 인식이 나타난다.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는 역설적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 역설적 인식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부드러움이라고 대응이 되는 시어인데, 인생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드러움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고통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삶의 추구해야 되는 삶의 본질, 예술의 본질이라는 맞죠? 이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이런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회의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세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 각주 2번 해주시고. 자, 이거는 자,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 6회 긴 침묵을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은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돼? 그렇지. 고통을 겪어야 무엇이 완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예술은 창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시인으로 따지면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담은 작품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만 창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매미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인내와 고통을 겪고 울음이라는, 맞지? 울음이라는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처럼. 자, 실록의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해서. 자, 마지막 허물은 이거 중요하니까 각주 3번. 마지막 허물. 자, 별표 하나 박아주시고, 마지막 허물은 별표 하나 박아주시고. 마지막 허물이라는 것은 맞지? 그 예술의 자기 실현을 말하는 건데, 즉 예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는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 예술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 그는 나무 등걸을 오르게 될 것인가. 자, 나무 등걸. 바로 뭐냐면, 나무 등걸이라는 것은, 자, 인생에 있어서 예술적 본질 실현을 위한 자, 도약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본질 실현을 위한 도약의 과정. 자, 그리고 거실까 박스 표시해 주시고, 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쓰이고 있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맞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여기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어. 맞니? 의문형 진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화자는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이미 얻은 상태야. 애초에 단정적 진술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기의 깨달음을 다 이런 것이다 다 하기에는 너무 좀 어때? 오만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의문형 진술로, 맞죠? 좀 유하게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매미는 목총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때 따라온 저녁.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목총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라는 진술은 각주 4번 해주시고, 목총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는 것은, 자,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 위에 필요한 조건을 말하는 거야. 매미는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 타 존재와 연결이 돼야 돼. 타 존재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타 존재를 부르기 위해서 나무 등걸에 올라가지고 목청 소리로 다른 매미들을 부르는 거야. 그럼 암매미 떼가 날아오겠지. 그럼 타 존재와 연결이 되면 소통이 되고 결합이 되겠지. 결합이 돼. 그 과정이 매미의 존재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전제 조건이야. 맞아? 자,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때 날아온 저녁. 자, 이 저녁이라는 시어는, 맞죠? 보통 저녁은 이제 성찰의 시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선 성찰의 시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맞지? 삶의 절정이라고 봤어. 매미로 따지면 매미는 거의 하루살이 인생이죠. 거의, 맞죠? 생이 매우 짧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온 저녁은 매미로 하여금, 맞죠? 생의 절정을 말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선 생략됐지만 매미는 이제 어때? 이 날아온 암매미들과 짧은 사랑을 나누고 새로운 애벌레들을, 맞죠? 애벌레들이 이제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식이, 여기서 이제 주제의식이 나타나거든. 5번. 자, 5번. 자, 여기서 대조법이 나타나. 맞지? 표면상으로는 대조가 안 나타나지. 근데 의미상 대조가 나타나. 사랑은 짧지만. 사랑은 짧아. 그러니까 매미의 인생은 짧아. 매미의 삶은 짧아. 그러니까 매미로서의 삶은 짧아. 하지만 매미는 그렇게 목청을 울고 바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렇지만 매미의 삶은 끝나지 않아. 왜? 새로운 애벌레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매미의 울음으로 완성이 되는 예술적 혼이라는 것은, 맞지? 예술적 혼이라는 것은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속 길게 이어진다는 거야. 알겠어? 사랑은 짧지만 예술의 혼은 어떻게 된다? 길게 지속이 된다라는 뜻이야.
어렵지? 희덕이 누나 좀 어렵게 썼어요, 이 시는.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다시 한번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다시 한번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고통과 침묵의 과정이 있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예술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이 주제의식이 이 작품에서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은 이 수없이 많은 수년간 땅에서 침묵을 하며 고통의 순간을 겪은 매미가 그 짧은 순간 나무 등걸이에 올라 부드러운 목청을 얻게 된 그 과정을 보면서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거야. 아, 시인으로서의 삶도 그런 거구나. 시인으로서의 삶도 이런 수없이 많은 습작기의 원고가 쌓이는 것처럼 수없이 창작의 고통을 거치고 시련과 고난, 인내를 겪어야만 자,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아무튼 간에 뭐 창작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죠? 창작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맞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맞죠? 인생을 뭐 잘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생은 부족함이 없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을 잘 산다라는 거는 잘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자기 재능을 최대로 실현하면서 자아 실천하는 게 제일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은 시작이에요. 맞죠? 대학은 시작인데 그 시작 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인간의 발전은 사람의 발전은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물론 다 좋은 친구들이고 어때 평생을 가도 뭐 무방한 그런 친구들이죠. 좋은 친구들이죠.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돼서 여러분들보다 지금 이제 뭐 이제 수준이 높은 대학을 갔어.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를 갔어. 그러면 스카이를 가거나 이러면은 또 서울대를 가거나 이러면은 주변에 어때? 알고 긴다는 애들이 있겠죠. 주변의 친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 환경에 내가 맞춰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하는 거랑 사고하는 게 달라진다고. 알겠어?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뭐야 다른 애들 보니까 괴물들이 많아. 와 이런 애들이 있어. 자극을 받아. 그러면서 발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지는 못했던 시도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확률이 나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지? 맨날 틀에 박힌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뭐 그러면서 항상 놀궁리 하면서 그러니까 낮은 대학을 가면 그런 것만 논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마주할 확률이 높아. 그럼 내 인생의 발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어? 항상 내 주변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끔 내가 인간관계를 구성을 해야지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아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즐거워하는지. 이걸 해야 미치겠는 일을 해야지 진짜 성공하는 것 같아. 맞지? 진짜 성공한다는 거는 진짜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자, 그거는 아무튼 간에 대학 가서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이걸 해야 막 이것만 생각을 하면은 맞지? 막 다음날 자기 전에 막 설레는 것들 있잖아.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고등학생 때는 좀 찾기가 힘들거든. 근데 대학생 때는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맞지? 자, 그리고 나 작품 볼게요. 나 작품은 나오고 있고, 자, 모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모란. 자, 모란에 대해서 두 가지 정서를 가지고 있어. 슬픔과, 자, 그리고 기다림의 정서. 슬픔과 기다림.
슬픔은 부정적인 정서야. 기다림은 긍정적인 정서고. 맞지? 두 개의 정서가 서로 다른 정서가 이어질 때는 보통 시상의 전환을 쓰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정서가 한 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역설법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알겠어? 자, 봐봐 얘들아, 중요하다. 봐봐. 아이씨 저기 아이씨 펜을 드세요. 펜을 드세요. 펜. 알겠죠? 펜. 자, 펜을 드시고. 자, 보세요. 작품에서 서로 다른 정서가 나타났을 때는 보통 시상의 전환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표현을 봤어? 그렇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정서에서 찬란하다라는 긍정적 정서하고 슬픔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상의 전환으로 정서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두 표현이 이 대상 안에 공존한다고 이렇게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왜 모란이 슬프고 기다림의 정서, 찬란하다라는 기다림의 정서, 찬란하다라는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냐면 모란은 언제 피지? 5월에 펴. 맞아? 이 5월이란 계절은 모란이 개화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때? 낙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맞아? 모란이 개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때? 화자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의 정서. 맞지? 긍정적인 정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5월은 어때? 대상이 낙화, 꽃을 지기 때문에 화자에게 슬픔의 정서를 유발한다는 거야. 근데 낙화했다고 해서 모란은 끝이 아니야. 모란이 낙화하면 그 이듬해 봄을 또 기다린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러한 정서가 계속 무엇하고 있다? 순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순환. 맞지? 자, 선생님, 근데 이 작품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모란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모란?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야.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설명하는 수없이 많은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대중화되게끔 분석되고 이제 받아들여진 논문의 내용은 이 작품을 유미주의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 유미주의. 유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시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최우선 가치로 보는 관점이야. 이 관점에 따르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떨 때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냐면 희소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맞아? 이 경제학적 원리랑 똑같아요. 맞아? 우리가 꽃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그 꽃이 1년 내내 피지 않기 때문이야. 벚꽃을 보고 환장하는 이유는 뭐야? 벚꽃이 되게 짧은 시간 피고 지기 때문에. 맞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벚꽃에 환장을 하는 거잖아. 맞아? 길거리에 그냥 차은우 같이 생긴 애들이 널렸어. 길거리에 그냥 뭐 장원영, 카리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널렸어. 그러면 우리가 잘생기다, 예쁘다라고 부르는 기준이 달라졌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피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희소성. 이것을 무슨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냐면 일시성이라는 감정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일시성이라는 표현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거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 그 가시 있었지. 가시. 맞아? 이제 뭐 꽃구름처럼 꽃이 피어 있는 자, 그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시성에 주목을 하며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기 문제가 나왔었잖아. 맞아? 그 꽃이 일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 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포 뒤쯤에는 이 꽃이 질 것이라는 그 표현을 달포 뒤쯤에는 허연 귀신처럼 허옇게 떠오르겠지 라는 정서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어있는 꽃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과정에서, 그 시상 전개 과정에서 자, 좀 헷갈리는 문제가 뭐 2개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지 간에 그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어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시어 몇 가지 정리를 해볼 텐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시어 정리는 패스하고 자, 아까 전에 문제에서 언급을 했던 시제에 관련된 인식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시간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이 시제는 맞죠? 절대시가 상대시가 아닌 절대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진술들은 각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진술들을 시제 구분해 볼 거야. 여기서 기준은 절대시를 기준으로 볼 거야. 절대시. 절대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발화 시점에 문장이 이루어지는 그 발화 시점 있지. 발화 시점. 발화 시점이라고 한다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시점 기준으로 보는 거야. 문장이 만들어지는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이 이미 발생되었느냐, 사건이 발생 중이냐,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알겠어? 되게 심플해.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 자, 모란이 피기. A 진술 보자. A. 자, 모란이 피기. 피기에서 피는 건 발화시 이 문장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발생했어, 안 발생했어? 발생되지 않았지. 어디에 때려 박아야 돼? A에 때려 박아야 돼. 맞지? 애초에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 이거 명사절이거든. 맞지?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 기는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나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때 쓴단다. 엄메로들아. 맞지? 자,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B라는 진술.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뭐야?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야? 아직이잖아.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아직도 어때? 계속 기다리고 있고 현재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진술로 연결을 해봐야 돼. 아직 내가 기다리고 있다. 즉 현재 완료에 대한 진술이야. 오케이? 노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는 진술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진술이겠죠. 맞지? 자, 노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 서러움을 느꼈었어? 아니지. 아직 서러움을 느끼지 않았지. 모란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가정을 해주고 그 가정이 실현되면 어때? 그 정서를 느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C로 때려 박아줘야 돼. 맞지? 자, 선생님 뭐 엄매 수업 하나요? 왜 이지랄 하나요? 문제에서 요구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시에서 발생된 사건들을 시간 분석을 해보는 그 시도 자체가 수능 완성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평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 5월 그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무덥던 이건 뭐야? 과거 시제 관형사형어미야. 떨어져 눈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자, 천지의 모란의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케 무너졌으니 자,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만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D. 이거는 뭐예요? 뭐겠어? 내가 과거에 모란이 떨어졌을 때 느꼈던 과거의 감정에 대한 진술이야. 맞지? 그 5월 어느 날 하루 무덥던 날이 있었는데 그 날 어때? 모란이 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이렇게 제시되었다라는 거야. 맞아?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라는 것은 바로 뭐야? 모란이 피기 전까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란이 지게 되었을 때 모란이 졌을 때 내가 겪었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때 내가 느꼈던 경험은 한 해가 다 가고 말았다. 모란이 지었다. 나 오늘 1년은 끝났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맞지? 과거 이에 관련된 진술, 과거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근데 과거인데 이건 현재 완료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 이 F. F는 미래로 가야 되겠죠. 잠깐만. F는 여기 현재로 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정보 분류는 막
평상시에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실수가 있었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현재 태도죠. 현재 태도. 맞나요? 자, 여튼지 간에 좀 특이하게 좀 시를 분석을 해봤는데, 자, 요런 시도 자체가 요 작품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계소문은 지금 60% 제작됐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1, 2, 3, 4, 5회차, 수능 완성 1, 2, 3, 4, 5회차까지 분석된 거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아무튼 뭐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연계소문에서 확인해 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꺼비 패스하고요. 두꺼비 패스하고, 자,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주봉전도 패스할게요. 자, 일단은 송민국 먼저 정리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앞에 가서 두꺼비 새끼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국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자, 전체적인 내용 한 2분 드릴 테니까 현대어 해석 위주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뭔 내용이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공부한 적 있어? 네. 공부한 적 있어? 저번 주에 못 와가지고. 응? 저번 주에 못 와. 아니, 본 적 있냐고. 홍태야. 네. 힘드냐? 네. 계속 정신이 나가요. 홍태. 앞에 앉아. 그치? 여기가 데드존이야. 여기가 데드존이야. 여기가 데드존이야. 러프하게 쭉 읽어봐. 자, 30초 뒤에 하겠습니다. 뭔 내용 같아, 대충? 태환아, 무슨 내용 같냐, 대충? 대충. 뭔 내용 같냐? 임을 그리워한다. 좋아요. 임을 그리워한다. 화자는 누구로 설정된 것 같아, 화자? 서정아, 화자는, 시적 화자는 누구로 설정된 것 같아?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성으로 좀 설정된 것 같죠?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좀 등장하고 있죠. 자, 민경아, 화자는 몇 명인 것 같아? 혼자서 독백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대화체인 것 같아? 그렇지. 이거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죠. 좀 특이하죠? 맞나요? 다 파악하셨습니다. 다 파악하셨어요. 화자는 여성이고 그리워하면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맞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이고, 여기에 이제 디테일만 조금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송민곡이란 제목으로, 자, 우리가 디테일 좀 잡아보면은, 미인곡의 후속작이라는 거야. 미인곡의 후속작. 미인곡의 후속작은 이 작품 전에 3인곡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3인곡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도 정철이 썼습니다. 맞죠? 미인곡, 3인곡이라는 작품의 이제 후속작이라는 건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1도 중요하지 않아. 뭐 내신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미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임금을 의미해요. 여기서 미인은 임금을 의미한다. 자, 임금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을까? 임금에 대해서 충성심을 다하기 위해서? 아니야. 임금을 찾는 이유가 있어. 왜 찾을까? 좋아요. 조정복귀. 보통 임금을 찾는 이유는 별게 없어. 급할 때 찾는 거야. 맞아?
급할 때 항상 임금을 찾아. 알겠어? 항상 우리가 급할 롤이라는 게임에서 급할 때 페이커 찾는 것처럼. 맞아? 급할 때는 임금을 찾아야 돼. 자, 유배가사. 맞아? 자기가 지금 유배지에 있으니까 임금을 찾는 거야. 알겠어? 유배가사. 자, 유배가사의 틀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유배가사. 보통 조선 후기 유배가사는 전형적인 틀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틀. 자, 유배가사의 틀은 뭐냐면 일단 적강 모티브, 적강의 틀, 오케이? 적강의 틀 이해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여성 화자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적강과 여성 화자, 이게 유배가사를 이루는 핵심이야. 그래서 이 틀이 이 총민곡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 맞지? 이것 말고도 송민곡, 사민곡, 만분가, 뭐 기타 등등 모든 유배가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이다. 오케이? 자, 일단 적강부터 이해를 해보자. 적강은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자, 하늘에서 천상계에서 옥황을 모시고 있었던 선녀가 있어. 맞지? 천상계라는 공간에서 옥황을 모시고 있었던 선녀가 있었어. 맞지? 일종의 도교 사상이죠. 도교 사상. 오케이? 자, 근데 이 선녀가 죄를 저지른 거야.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자, 지상계로 어때? 떨어졌다라는 내용 자체가 적강이야. 이게 적강이야. 천상계에 있던 존재가 뭘 짓고? 죄를 짓고 지상계로 떨어졌다라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적강이야. 적강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 맞아? 지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지상계에서 무엇을 씻고? 그렇지. 죄를 씻고 다시 천상계로 복귀한다라는 내용이 맞지? 그게 바로 적강 모티브의 구조예요. 됐어? 그럼 봐봐. 이 적강 모티브가 왜 유배가사에 쓰였는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천상계에서 옥황을 모시던 선녀는 맞지? 자, 수도 서울 한양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었던 과거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맞죠? 지상계로 떨어진 자신은 어디야? 유배지에서 어때? 유배지에서 복귀를 소망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적강 모티브의 궁극적인 이야기의 결말은 뭐야? 다시 이 죄를 씻게 되면은 이 선녀는 지상에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구조의 결말을 자기가 바라는 거야. 결국 이 유배 생활이 끝나면 다시 조정으로 복귀할 수 있겠지라는 그 소망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 됐어? 자, 궁극적으로는 뭐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자기의 정서를 임금에게 표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쓰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것은 적강 모티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애초에 적강 모티브상 표면적인 화자가 누구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선녀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자는 여성의 목소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자는 무엇이다? 선녀로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성 화자의 목소리는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등장시켜서 임금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철저히 계산된 의도로 쓰여진 작품이다. 근데 작품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 이러한 컨셉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이의 만분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총수가 1000수가 넘어갔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적강 모티브가 깨져가지고 남성 사대부의 목소리가 막 등장해. 맞아. 전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맞지?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번에 쓰진 않았겠지. 쓰면서 막 술 먹다가 쓰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때 막 숨겨진 본심이 막 드러나기도 한다. 이 말이야. 맞지? 자, 여튼지간에
근데 이게 유배가사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송민곡의 특징은 뭐냐면, 자, 아까 전에 민경이가 대답했듯이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한대. 맞지? 두 명의 화자 등장. 자, 수능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틀은 이제 작품이 시상에 전개됐을 때 그 시상 전개 방식의 구조에 관련된 거시적인 이해와 미시적인 이해 둘 다 물어볼 수 있어. 일단 화자는 적각 모티브 특성상 화자는 화자의 분신, 작가의 분신, 발음 조심해야 돼. 분신. 작가의 분신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어. 맞지? 얘는 작가의 분신이야. 작가의 분신이기 때문에, 맞지? 자기가 바라는 요러한 그 마음을 임금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이 화자가 쓰이는 거야. 저 사실 임금님 복귀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고생 많이 했다 아닙니까? 저 빨리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의도인 거야. 근데 두 명의 화자가 등장을 해.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케이스는 송민국이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두 명의 화자를 A라는 보조적 화자와 B라는 중심적 화자로 나눈다고 했을 때, 자, 얘들아, 1분 정도 줄게. 보조적 화자하고 중심적 화자를 구분해서, 자, 이 진수를 나눠봐. 부분을 나눠봐. 프린트물에서 나오는 현대어 해석 부분 있지. 딱 읽어봤을 때 두 명의 화자가 나와. 두 명의 화자가 이제 얘기를 나누겠지. 그랬을 때 중심적 화자가 누구고 보조적 화자가 누군지를 한번 구분해봐. 중심적 화자는 핵심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화자를 중심적 화자라고 하고, 중심적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유도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가 바로 보조적 화자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지. 맞아?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조적 화자야. 맞지? 질문을 던지잖아. 보조적 화자의 역할은 자, 질문을 던지고, 중심적 화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막 중심적 화자가 막 자기의 과거 인과의 인연부터 해가지고 이미 왜 나를 이제 미워했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때? 아, 모든 것들은 내 탓입니다라고 자책을 하는, 자,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서 글란 생각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해서 보조적 화자가 한 번 더 등장을 하지.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뭐야? 위로해 주는 거잖아. 위로. 맞지? 질문과 위로를 해주고 있어. 맞아? 그리고 또 보조적 화자 어디 등장해? 그래서 보시면 각시님, 다리아 커니와 구준비나 대소서. 자, 이것도 어때? 시상을 보조적 화자가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시상 마무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질문, 위로, 시상 마무리. 작품에서 전달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거야.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상을 열고, 마지막 중심 화자의 마지막 중심 화자의 한풀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상을 열고 닫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심적 화자를 위로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맞지? 이에 비해서 중심적 화자는, 맞지? 핵심적인 그 이야기, 핵심 정서와 그리고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어. 맞니? 주인공이지 얘가. 그러면은 이 두 명 중
작가의 분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B가 작가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임금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유배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철의 실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중심 화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A 또한 뭐라고도 볼 수가 있다?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뭘까? 그 근거는 외로운 유배지 생활 속에서, 맞지? 외로운 유배지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야. 맞아? 이렇게 정서를 표현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던 그 마음까지도 자아의 투영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두 명의 자아 모두 다 작가의 무엇으로 볼 수가 있다? 분신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아 분열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맞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송민곡 특 두 번째. 자, 일단은 이제 태도를 보면은 화자의 태도를 보면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배 가사 보잖아요. 남 탓 존나게 합니다. 내가 왜 이 지랄을 하고 있어. 다른 막 그 신하들 욕 더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죠? 뭐 남 탓 더럽게 해요. 근데 정철 군자야. 남 탓하지 않아요. 내 잘못이다. 맞죠? 테토남입니다. 테토남. 맞아? 테토남 정철. 자,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의 원인을 자기의 무엇으로 돌린다. 자기의 잘못? 자신의 운명으로 돌린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누가 봐도 정철은 억울하게 누명을 억울하게 참소를 당했어. 누가 봐도 그래. 누가 봐도. 그렇지. 막 40살 때 막 도지사하고 막 잘 나갔거든. 그러니까 시기질투 많이 받았겠지. 맞아. 그 추성훈도 그렇잖아. 추성훈도 지금은 그 이상한 밥 잘 먹는 아저씨로 친근한 이미지인데 추성훈도 원래 그 우리나라 유도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원래 부산 사람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근데 유도 업계에서 파벌이 엄청 심하거든. 근데 파벌이 엄청 심한데 이제 추성훈이 그 파벌 싸움에 지쳐가지고 일본으로 귀화한 거야. 귀화해가지고 그 메달 한 3개인가 4개 더 땄을걸요?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맞지? 재외국민 했는데 원래 국적이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인터뷰 따기 좋아하잖아. 맞아? 왜 귀화하셨나요? 하면서 뭐 한국 유도의 문제가 왜 일본으로 귀화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그 친구처럼 막 시원하게 막 말할 수도 있었잖아. 맞지? 시원하게 까발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 그냥 유도 때문에 귀화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딱 한 거야.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겠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철의 태도도 그렇다는 거지. 맞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 근데 아니야. 그런 탓이 아니라 이건 내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그래서 그런 탓이야. 라고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다 장단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안세영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폭로를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도 있어요. 맞죠? 다 장단이 있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 것은 없어요. 맞죠?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자, 그리고 태도,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점. 자, 유배 가사에서 장소가 이동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장소를 이동했을 때 이동한 장소는 이제 박스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장소 이동에 관련된 진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 표현과 관련돼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 사물들. 자, 사물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빈배라는 사물과 그리고 반벽청등이라는 시어가 있어요. 반벽청등. 자, 이 시어들이 있는데 이런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어떠한 정서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빨리 들어가 봅시다. 시간이 없네요.
자, 봅시다.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대어이고, 자 보세요. 원래 고전시가가 이렇게 보통 고전시가가 요즘에 현대어 해석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송민국은 왜 그 15세기 표기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쓰여졌냐면 정철 작품만 그래요. 정철 작품 너희들 이거 다 공부해 봤지? 뭐 이런 식의 뭐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튼지 간에 정철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문 그대로 나오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현대어 해석 참고로 공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 하구나. 천상백옥경. 천상백옥경은 무슨 공간이었어? 그렇지. 옥황을 모시던 그 공간이었는데 사실상 뭐야? 사실상 한양에서 임금을 모셨던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니?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천상백옥경 적강 모티브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러 가시는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평가원에서 주목하는 그런 상황적 진술에 관련된 부분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해다 저문 날은 자, 이 상황적 배경에 해당되는 거지. 자, 잘 안 보이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얘들아. 해다 저문 날은 자, 상황적 배경에 해당되는 거고, 이 상황적 배경에 해당되는 것은 맞죠? 자, 상황적 배경에 해당되는 것은 자, 중심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돼. 맞아? 해가 저물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이렇게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이 화자의 처지, 외로움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보조적 화자라고 표시하지 않는 모든 나머지 부분들이 중심 화자의 발화 부분이에요. 중심 화자의 발화 부분은 보조적 화자가 말한 부분 제외한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로구나. 내 썰을 한번 들어봐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 얼굴과 이 거동이 님 괴함직하다마는 내 얼굴. 자, 얼굴은 페이스의 의미가 아니죠. 고전시가 15세기에서 얼굴은 몸 전체 행동을 의미했어요. 자, 내 모습 전체와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했지만, 자, 여러분들은 현대어 해석 보면서 보라고 했어요. 님 사랑 받음직했지만 여기서 님은 임금을 말하는 거죠. 임금.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즉 무슨 말이야? 과거에 임금은 화자에게 무엇을 준 적이 있었다? 총애를 준 적이 있었다라는 거야. 맞지? 화자는 과거에 임금의 총애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에 관련된 진술.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나에게 사랑과 총애를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임금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맞지? 즉 이 과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과거 대상에게 총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때? 대상에게 믿음을 주었던 서사가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 화자는 대상에게 총애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믿음을 주기도 했다는 거야. 맞지? 충성을 주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는 되게 상호 간에 정서적 유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 총애를 임금이 이 정철을 신뢰하기도 했었고 정철도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기도 했었고. 근데 아량과 고태를 어지럽게 해야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임금의 마음이 변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귀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라는 것은 이 밑줄은 자, 중심적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에 해당되는 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임금에게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더니 임금의 표정이 어느 순간 이 새끼 뭐야 하면서 표정이 좀 달라지셨다는 거야. 자,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야 하니, 해다는 그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맞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을 원망하면서 원망하랴 사람을 허문하랴 이라는 것은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겠느냐라는 뜻이야. 서러서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즉 임금이 과거와는 달리 나에게 마음이 변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임금이 나에게 변심을 했느냐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 부분 해석 잘해야 돼요. 조물의 탓이로다. 선생님, 조물의 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물주에게 탓을 돌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조물주는 일종의 상투적인 관용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조물주의 탓을 된다기보다는 조물주는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신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지던 맞지? 그런 대상이야. 실제로 조물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늘의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스로는 실제로는 그냥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글란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어이다. 글란생각 마오는 이제 보조적 화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심적 화자가 이러죠.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냐면 님을 모셔본 적이 있어. 임금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자, 별표 밑줄. 자, 물 같은 얼굴. 여기서 물은 허약한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맞죠? 자, 이 물 같은 얼굴은 임의 허약함을 의미해요. 맞지? 이미 물같이 허약했다라는 거야. 물 같은 임의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 있고 실제로 화자가 모셨던 선조는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철은 선조로 모셨거든요. 자, 춘환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누가 모시는가? 자, 여기서 춘환고열과 추일동천 역삼각형 표현 표시해 주시고 역삼각형 춘환고열과 추일동천. 자, 해석 보시면 알겠지만 봄날과 여름날의 더위와 그리고 가을과 겨울날의 추위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계절과 관련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계절에 관련된 표현이긴 한데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낚시가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느냐,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는 표현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X야. 알겠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은 맞는데 계절의 흐름은 아니야. 즉 봄날은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날의 추위는 어떻게 누가 모시느냐라고 임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지. 실제로 이러한 계절감의 그 계절의 흐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진술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저스트 안부 걱정. 알겠어? 걔는 잘 지낼까? 뭐 이런 거. 자, 죽조반 조석은 왜? 얘와 같이 생깁니다. 왜? 자, 이 왜는 이건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왜는 산의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렇지. 수라의 의미도 있다. 수라. 임금이 먹는 밥을 수라라고 하죠. 수라상. 맞아요? 자, 위에 보시면 뇌같이 내 몸에 쌓인 죄가 뇌같이 쌓였으니에서 뇌라는 표현은 마치 산의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서 뇌는 수라의 의미로 봐야 돼요. 밥. 자, 아무튼간에 죽조박 조석 죽조반. 자, 조반 먹기 위해서 이제 죽을 먹었거든요. 맞죠? 임금들은 막 죽도 먹고 막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이니까 아침과 저녁 식사. 맞지? 그러니까 죽조반은 밥 먹기 전에 먹는 죽을 말하는 거고 조석매는 맞죠? 아침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간에 식사는 얘와 같이 세시는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하는 거야.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어때? 계속 임을 걱정하고 있죠. 안부 걱정. 자, 중략 부분 보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은 여기서 이제 화자의 태도가 중간에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임의 안부만 가사 초반 부분은 홍태 잘 잤어? 홍태야
씨발 펜을 드세요. 이 새끼야. 어? 펜을 들어. 펜을 들고 해. 펜을 들고 능동적으로 하라고. 알겠어? 자, 봐봐. 그 앞부분은 임의 안부만 걱정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다가 이제 중략 이후 부분부터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임에게 소식을 임에게 죄송해요. 임을 소식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략 이 부분부터는 이제 임의 안부만 걱정하는 소극적인 마치 쭈뼛쭈뼛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의 안부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중략 이후 부분부터 나타나요. 오케이? 5분 안에 끝내자. 5분 안에. 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과 물결이야 어둥정 된저이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임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임의 소식을 얻기 위한 장소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임의 소식을 얻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소재는 무엇일까요?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둥정, 어수선하게 되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백길은 물가에 가서 보는 그 백길은 그렇지 소식을 얻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자에게 긍정적인 공간, 희망의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공간에 가서 임에 대한 소식을 얻으려고 능동적으로 움직였어. 하지만 바람과 물결이라는 맞지? 자, 장애물 때문에 이 소식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느냐? 빈 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 여기서 빈 배는 텅 비어버린 화자의 내면을 투영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자의 내면을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 있어. 맞지? 텅 비어버린 화자의 내면을 빗댄 표현이라 볼 수 있어. 빈배. 객관적 상관물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빈배를 화자의 텅 비어버린 내면과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면 돼. 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시간의 경과에 관련된 표현이죠.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알겠지? 시간의 흐름.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 시간은 가는데 어때? 더 이상 님의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맞아? 자, 모첨 찬자리는 자, 이것도 무슨 공간이야? 이건 화자가 거주하는 공간이야. 거주 공간. 거주하는 공간으로 돌아온 거야. 맞지? 자, 밤중이 돌아오니. 자, 여기서 시간의 경과가 이어지고 있죠. 시간의 경과가 이어지고 있어. 자,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고? 반벽청등. 자, 화자와 대조된 소재야. 왜 화자와 대조되는 걸까? 반벽청등은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불을 말해 얘들아.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고? 맞지? 임은 부재한데 불만 밝혀져 있는 상황인 거야. 맞아?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누군가가 오길 바라면서 불을 켜놓은 거잖아. 맞지? 너희들이 학원에서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집에선 불 켜고 놓고 기다리지. 불 다 꺼놓고 다 주무시냐? 야, 불 켜지 마. 더 늦게 들어오면은 불 켜지 마. 우리 다 깨니까. 이러시냐? 이런 집이 어딨어? 그래? 그러면 막 도둑고양이 마냥 집에 한 10시, 11시 끝나가지고 막 진짜 지친 몸을 이루고 집에 가는데 집안 사람들이 깨울까봐 막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조심 들어가?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 보통 수험생들은 왕이야, 왕. 안 그래? 집에 막 12시, 10시까지 너희들 올 때까지 부모님 깨있지 않아? 그렇지 않나요? 전 기숙사 생활에서 잘 몰라요. 기숙사 생활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고? 자,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자지니. 오르며 내리며. 자, 이건 장소 이동에 대한 진술인데 앞부분 중략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야. 맞지? 산에 오르기도 했었어. 산에 올라가서 님의 소식을 얻기도 했었고, 이렇게 물가에 내려와가지고 님의 소식을 얻으려고 했었어. 즉, 님의 소식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말하는 거야. 이건 해석을 참고하세요. 적은 더 잠시 역진, 힘을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 야, 풋잠은 자, 꿈이죠, 꿈. 즉, 임을 만나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꿈속에서 임을 만나는 매개체. 맞지? 꿈속에서 이제 꿈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노력이 빛을 발했나 봐. 드디어 꿈속에서 누굴 만나게 되었어? 님을 보게 되었어. 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으라. 이 부분. 자, 주관적 변형이 쓰인 표현이죠. 자, 주관적 변형이 무엇이냐? 실제의 모습과는 달리 화자의 주관적인 마음이 투영된 표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너희들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맞아? 한 달 정도 지났어. 이 새끼 혹은 2년 생각이다. 근데 너희들이 꿈속에서 걔네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남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걔네 인스타에 딱 들어가봐. 스토리가 떴네? 누른다 안 누른다?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눌러? 제가 눌러야지. 뭘로? 부계죠. 그렇지, 부계로 눌려야지. 부계로. 자, 부계로 딱 눌렀을 때 경험담 맞습니다. 부계로 딱 눌렀을 때 그 마음이 뭐야? 잘 살기를 바래? 아니면 좀 힘들기 바래? 솔직히 말해봐. 힘들기 바라잖아. 그거야.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야. 그렇지. 임금이 나 없이 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임금이 좀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거야. 실제로 임금이 반이나마 늙었겠어? 정처롭다고 해가지고? 그렇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사실과는 무관한 거야. 실제 삶의 현실의 질서와는 무관한 화자의 주관적인 마음이 투영된 표현을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자기 꿈속에서는 임금이 반 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 나도 20대 때는 그랬어. 사람이 원래 그래. 원래 좀 찌질할 수밖에 없어. 맞지? 어떻게 쿨할 수가 있겠어? 궁금하지? 맞지? 용기는 없고. 맞지? 다 그런 거야.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하고자 했는데, 그렇지. 꿈속에서 마음속에 먹은 말을 실컷 하려고 했어. 근데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말을 하지 못했어. 사실관계에 대한 일치, 불일치, 진술. 오케이? 꿈속에서 말을 하지 못했다. 자,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어오니. 맞지? 임금이 막 해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야. 자, 오전된 개성, 방정받은 닭소리 때문에 잠은 어찌 깨었던 고. 자, 이것도 어때? 방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 어와 허사로다. 이미 어디로 간 거? 어때? 허탈함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지. 그래도 꿈속에선 둘이었는데 꿈 깨니까 혼자야. 자, 꿈결에 일어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 이거 누구의 그림자야? 자기 자신의 그림자잖아. 맞지? 자신의 그림자가 나 쫓을 뿐이로구나.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화자의 어때? 외로움을 부각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아? 꿈속에선 둘이었는데 어때? 잠을 깨고 나니까 둘이네. 근데 둘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내 그림자네. 뭐 이런 것들. 자, 차라리 죽어서 나가오리 되어서 님 계신 차관에 번듯이 베치리라. 차라리 죽어 떨어진 달이 되어 님을 베추고 싶다라는 것은 맞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가정하여 임에게 닿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지. 맞아? 이대로는 어때? 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죽어서 영혼이 돼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 맞지? 떨어진 달이 되어서 만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맞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야, 그랬더니 이제 보조적 화자가 그러죠. 야, 죽어서 될 거면 달 말고 구준비나 되라. 구준비, 떨어져서 내리는 비가 되어라. 떨어진 비가 되어서 님에게 닿아라. 라는 것은 어때? 나골은 어때? 님을 비추는 존재잖아. 님에게 닿을 순 없지.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서 될 거면 어때? 구준비라는 님에게 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있어라. 라는 말이죠. 자, 길제 보겠습니다. 길제. 자, 1분 컷 할게요. 자, 500년. 자, 500년. 자, 이거 뭐예요? 500년. 시조에서 500년 나오잖아? 반천년, 500년. 아무튼 500이라는 수치 나오면 500은 뭐야? 500? 씨발 내가 뭐 비타 500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지. 500 뭐겠어? 500 뭐겠어? 500은 고려야, 고려. 고려밖에 없어. 선생님, 조선도 500년인데요?
그렇긴 한데 조선이 망하고 나서 시조는 쓰여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500년은 고려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00년이라는 표현 나오면 고려야. 무조건 고정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맥수지탄으로 가야 돼. 근데 맥수지탄이 뭔데요? 망한 나라에서 느끼는 허망감, 이런 게 맥수지탄이야. 맞아? 망국의 한, 망한 나라에 대한 한의 정서를 맥수지탄이라고 해. 됐어? 500년 도읍지를 한필의 말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대구법이죠. 맞죠? 산천과 인걸이 대구 관계로서 대조관계야. 대조관계.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어때? 사라지고 없다. 오케이? 자, 어즈버 태평양을 꿈이론고 하느라. 꿈. 여기서 허망함의 이미지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신 기간이라 끊어주세요. 내신 기간이라 다들